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계속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들의 이 어찌 보면 진화 과정이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소아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MSA라고. 이제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을 위해서 MSA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 소아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MSA가 출연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일단은 조기 변화 수용의 실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 우리들도 지금 소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쪽에서 지금 소아 하자 그러면은 그 소문이 뭔 소리야 막 이럴 것 같아요. 미쳐내야 될것 같은데. 아니고. 뭐 커네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모든 시스템은 부조직 의사소통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걸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잖아요. 조직 구성원의 머릿속이 소아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ESB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게 메시지 이 통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마치 병목 같은 역할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얘를 다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 집중형이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목 역할을 하는 모습을 쪼개버리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하고 서비스 키드는 야, 채널 하나만 열고 그 채널로 서 왔다 갔다 해야지 왜이 공유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잘라버리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자. 이제 이런 구조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서비스로 나누어 이 서비스를 접할 분類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거를 그래서 모노리스 아키텍처, 통짜배기 아키텍처라고 말하는 거죠. 속된 말로 통짜배기.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렇게 통짜배기로 되어 있던 녀석을 다 잘라낸 것이다. 이걸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서로 1대1로 통신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MSA 형태로 이거를 만들고 나면 일단은 서비스, 이거는 통짜비로 정의가 나는데 얘는 각각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장애의 능력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노리스는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늘리려고 하면 복제를 통으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근데 이거 서비스 단위로만 하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노리스 아키텍처하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뭐 비교하라 이런 문제로 자꾸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런데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은 여기는 뭐냐면 소아 기준으로 렉스로 가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이미 전체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서비스 전제가 기존에 다 모노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조직들이 이게 뭐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MSA를 이야기하는 쪽은 전부 다 지금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쓰고 있는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의 인프라는 어떤 모습이냐? 그거는 전부 다 가상화된 서버,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VM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상화 서버를 가지고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트래픽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만큼 성능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보장된 아키텍처예요. 자, VM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OS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몇열 단의 솔루션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웨바스 이런 게 다 이 안에 같이 깔려 있고 OS 위에 OS에 맞는 웨바스 버전이 깔려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복제를 떼서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늘리려고 하면은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 사이즈가 크잖아요. OS 하나만 깔아도 몇 기가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4, 5기가는 적응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스케일아웃 해서 트래픽이 막, 하루에도 예를 들어 피크 치는 타임, 이런 피크 타임 때에 이거를 유연하게 늘려서 대응하고 다시 피크 타임이 내려가면 VM수를 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원을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시죠. 예, 많이 이제, 이거 엄청난 좋은 거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손님을 끌었죠. 근데 막상 손님을 끌어놓고 보니까 이게 된다고 했는데 되긴 돼. 근데 일단 시간이 걸려. 근데 그 시간 타임에 이미 사용자는 더 많이 뭉쳐서 여기에 집중이 되면 얘가 서버가 다운이 돼요. 그러면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트래픽이 몰리는 쪽은 웹서버만이 1차적으로 웹서버로 몰리죠. 웹서버로 접근을 하니까. 그런데 웹서버로 몰린 트래픽이 그다음에 어디로 가면 AP 서버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AP 서버로 넘어간 트래픽이 다시 처리를 하려면 DB 서버로 넘어가요. 그리고 DB 뒷단에는 이제 실제 DB가 담긴 스토리지가 담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앱 서버에서 트래픽을 스케일아웃 해가지고 넘겼어요. 그럼 어디로 뭉쳐요? API 서버. 그럼 API를 늘려야 되죠. 자, API 서버도 늘렸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요? DB 서버로 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DB 서버는 스케일아웃이 안 돼요. 그거는 멀티로 디스크에다가 쓸 수 있는 환경이 DB는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DB 서버는 스케일아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야? 앞단에서는 됐는데 결국에는 서비스 장애가 또 맞았어요. 왜? DB 서버가 다운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아의 연장선에서 사실 얘를 쳐다봤던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국내에서는 야, 그러면 VM 단위로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니 이거보다 작은 단위로 또 줄여야지라고 이제 줄이면 일단 복제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 작은 단위로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컨테이너. 그래서 컨테이너는 그 안에 OS가 없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서버 위에 컨테이너가 될 때 이 서버에 OS를 쉐어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이 OS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만 여기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통짜배기 모놀리스로 하면 여전히 커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예, 저렇게 오른쪽처럼 이렇게 잘게 잘게 나눈 것 같고 얘만 컨테이너에다 담으면은 사이즈가 심지어는 그냥 기본은 뭐 수십 기가인데 이 지금은 얘가 몇백 메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얼마나 이게 성능이 좋습니까? 몇백 메가는 순식간이거든요. 복제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스케일 아웃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통짜배기로 복제를 하다가 그 시간에 다운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그런 일은 사실 안 벌어지죠. 빠르게 스케일 아웃이. 그래서 이제 트래픽 대응이 막 플럭추에이션 심하게 치는 데들이 어디가 주로 그렇게 쳐요? 순식간에 사용자가 전국에서 몰리는 그런 업종이 어디예요? 사실 업종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봤던 건 백신 사태였죠. 백신 예약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다운되고 그랬잖아요. 백신 예약. 코로나 때 백신 예약 해가지고 그냥 질병관리청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사가 후에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오픈해. 다시 오픈해 할 때 누구를 불렀어요?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통짜별로 돼 있으면 실제로 접수받는 쪽이 다운이 그것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전체가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접속하는 쪽에 사용자를 인식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기능들을 다 오늘 분리시켜야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키려고 하면 서비스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 연사를 불러갖고 야, 쟤네 이거 잘한다며.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는 여전히 그래도 트래픽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동시 접속하니까 그랬더니 앞단을 분리했으니까 앞단에 이 분리한 녀석이 뭐를 해요? 아 지금 접속자가 앞에 몇 명이 있고요. 당신은 몇 번째입니다. 그리고 접속할 때까지 예상액이 대충 얼마 됩니다. 이렇게 앞에다 막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하는 애는 컨테이너를 예를 들면 뭐 수백 개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굉장히 라이트하고 작은 모듈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해서 이게 갑자기 관심이 이제 올라가고 거거든요. 그래서 MSA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제 사실 여전히 DB 서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야기하는 그 컨셉이 이런 게 있습니다. 폴리글러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서비스를 나눠서 봤더니, 우리가 말하는 RDB가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냥 오라클 라이센스 때문에. 가격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 RDB 쪽을 그렇게 늘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이 문제에 부딪히는데, 기업은 구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라클 DB를 살 때 가격을 엄청 많이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이 DB를 최대한 많이 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라클 DB를 도입을 하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서비스의 DB를 이 오라클 DB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여기다 표현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라클 DB를 물리적으로 통짜 배기로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서 이 안에 다 넣어버려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그렇게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라클 DB를 최대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많이 줬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서비스를 쪼개놓고 보니까 얘는 오라클 DB 안 써도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갑자기 오라클 DB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오라클 DB의 라이센스 수를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럼 비용 절감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오픈 소스 DB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꼭 관계형 DB가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RDBMS 왜 쓰지? 얘는 이 서비스는 그거랑 할 상관이 없어. 그러면 RDB가 아닌 일반적인 지금은 그 NoSQL DB라고 부르는 애들 이런 DB들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오픈 소스 기반. 그렇게 해서 DB를 과거에는 이기종을 쓰지 않고 RDB를 통짜리로 쓰던 이 환경에서 갑자기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그 서비스별로 거기에 맞는 적정한 DB들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이 DB 전체를 다 알고 있는 DB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축이나 운영 유지도 못할 때 벌써 DB 스킬셋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못할 거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증가될 수도 있어요. anyway. 하지만 고가의 오라클 DB를 뭐 포항에서 쓰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시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개발자들이. 저는 엔지니어들 기분이 TV가 난 그냥 오라클 DB만 하면 되는데 이제 딴 걸 막 하래. 그러면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이거 하면 월급 더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뭘 월급을 더 줘 회사 일을 하는데 그러겠죠? 하기 싫어요라고 말도 못하고. 그럼 어거지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MSA 도입을 할 때 빠르게 대응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 그리고 자꾸 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서비스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트래픽의 그 유동성, 탄력성이 크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방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신중하게 MSA를 해라 뭐 이런 다는데 그래서 뭐 O, AD, CBD, 뭐 SOA, 뭐 MSA 뭐 이렇게 이제 발전의 모습 그림이 있길래 이제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가져와 봤어요. 음, 그래서 이제 복잡성 재사용 문제 해결 때문에 계속 발전하다가 성능 장애 배포 문제 해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DB 스케일 아웃이 가장 지금 현재는 문제이다. 근데 미래에는 DB 스케일 아웃도 되지 않겠냐? 그죠? 네. 그래서 이 RAC는 지금 오라클 DB 기준으로 부르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좀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DBMS에서 경보기 별개는 발생하더라. 근데 이 부분까지 이제 해결 기술이 나오면 가능해질 것이다. 사실은 돈을 더 많이 쓰면 지금 이 부분도 해결돼요. 왜냐면 오라클이 혹시 오라클 엑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 오라클 엑사는 이렇게 맥 단위 자체가 서버이고요. 렉 안에 이렇게 이 서버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들이 장착이 돼요. 그리고 이 내부의 이 네트워크 통신 구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통신 속도가 뭐 30기가, 100기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속으로 전송을 유리했다. 그리고 이 서버 위에다가 DBMS를 다 여기다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DBMS들이 이 디스크 전체로 이제 가상화되어 있거든요. 이 스토리지 자체를 이 DB 서버에 전부 공유를 해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옆에다 렉을 하나 더 갖다 붙이고, 예, 이렇게 스케일아웃을, 렉 단위로 스케일아웃하면 스케일아웃이에요. 심지어는 렉 안에서 이 디스크를 일단 필요한 양만큼 사용을 하고, 디스크가 아직 땡크가 여유가 있으면, 디스크를 추가로 갖다 꼽으면 이것도 스케일아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서버를 더 꼽을 수 있으면 서버를 더 꼽으면 또 스케일아웃이에요. 가격이 엄청나게 뽑아요. 근데 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렉 단위로 되어 있는 이 어플라이언스 서버 안에서 그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네, 금융권에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금융권에 도입을 많이 하고 특히 정보계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가 이거를 기관계 쪽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옮겨서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금융 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음, 우리 이용자들의 정보가 변하면 그에 따라서 신용이 같이 계속 변하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결제하고 이런 것들, 납부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서 내가 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지연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신용정보를 치면 신용정보는 은행에서 가지고 하지 않죠. 어디서 가져와요? 개인 신용정보는? 여러분 신용정보 어디서 가요? 나이스. 네. 그다음에 뭐 코리아 크레딧 비오 KCB.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신용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대출 한도가 안 늘어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이용자가 와가지고 은행의 주요 수익 모델은 대출이에요. 저축이 수익 모델이 아니에요. 대출이 수익 모델이에요. 근데 신용인도가 높아서 많이 빌려주면 이자가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빌리고 싶은데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용한도가 안 늘어나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클레임 할까요? 신용정보회사에 가져가겠죠. 근데 신용정보 회사는 신용정보의 기준 모형이 있고요. 이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요? 거래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요? 은행에서 받겠죠. 카드사에서 받겠죠. 이렇게 이용자가 막 사용하는 도입비에서 받아요. 그러면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이 신용정보 등급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용량의 데이터는 밤에 모아갖고 한꺼번에 배치를 돌려요. 왜냐하면 배치를 한꺼번에 반영하면 시스템이 DB가 갑자기 느려지잖아요. 근데 대낮에 그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용자들이 시스템이 성능이 느려져서 장애가 난다고 업무 처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밤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정보에서는 밤에 할 수가 없어요. 왜? 대낮에 내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가 뭔가를 하고 나서 이제 신용정보에서 올라가기까지 하는데 여전히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럼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도 온라인상으로 대치와 같은 적재 작업을 해보요. 그런데 그때 신용정보회사의 시스템이 느려지면은 이게 전체 금융권 대출 심사 업무를 하는 모든 것에 연결돼서 얘를 쳐다보면 막 트랜잭션이 오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적재를 하면은 DB가 뒤에서 느려지죠. 그럼 앞단의 전체가 다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헷갈려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라이트 쓰기도 해야 되고, 읽기도 동시에 해야 되고, 그러면 TV에다 적어도 그걸 지금 같이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TV의 성능에 영향을 안 주고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가상화된 그리고 이렇게 다중의 DB 서버와 그다음에 다중의 디스크들이 가상화된 형태로 마치 한 개의 서버, 그다음에 한 개의 디스크처럼 움직여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게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계속 붙이면은 용량이 확대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지금 오라클에서는 엑사라고 일단 상품을 팔고 있어요.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비싸니까 온프레미스로 못 사겠다 막 학생들이 지금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 뭘 했냐면 엑사 클라우드 센터라는 엑사 CC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드디어 오라클도 오픈했어요. 근데 원래 OCI라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대부분 다 어디를 써요? AWS? 네, 저를
그거 안 쳐다보죠. 이제 지금은 그쪽으로 많이 해가지고, 오라클도 지금 클라우드에서 순위가 막 올라오고 있대요. 아, 이런 정보를 들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릿속은, 오, 오라클 주식을 사야 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오라클 주식을 안 사요. 엔비디아 지금 시장에서 보드 못 사갖고 난리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그러면 엔비디아 주식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게 안 돌아가. 맞죠? 그러면 MS가 야 우리는 클라우드 기업으로 바뀔 거야. 사티아 그 나델라지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CEO다. 그러고서 선포를 했어요. MS가 클라우드 기업이 된다고?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러면 서비스가 경쟁력 있게 싸게 내가 구독하면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 MS 주식을 사는 이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하시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뭐 비트코인도 안 사. 비트코인 옛날에 공짜로 나눠주고 이벤트하고 갈 때도 안 받았는데. 그죠? 그때 받았으면 아, 지금 비트코인 1 비트코인이 얼마야? 1억 5천이죠? 1 비트코인이 1억 5천. 그때는 이벤트 해갖고 비트코인 3 비트코인 드립니다. 그리고 제기 쓰실 수 있는 데가 국내 업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었어요. 그 매장에 가서 샘플로 물건을 이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억 5천 될 줄 알았으면 땡볕을 내다가 또 샀을 텐데. 하고 있지만 지금도 막 그런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볼 눈이 없죠. 주소 공부하면서 그런 거 연구를 같이 하기로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고,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한테 힌트를 주고, 뭐 기술사 따면은 그 가치 평가를 해보면, 기술사 따가지고 평생 이렇게 이제 얻는 가치를 해보면 뭐 한 5년, 10년 전에 인터넷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가치 평가를 하면 12억짜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식 정보를 교환하면서, 예를 들어서 50억 부자가 됐어요. 음, 기술사보다 그게 낫지 않나요? 50억인데, 주식 부자. 근데 일단 그거는 좀 먼 거 같고요. 일단 기숙사를 먼저 따고 기숙사 합격은 좀 더 선안에 이렇게 잡힐 수 있는 2년 정도 내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기숙사 먼저 따놓고 그 과정에서 연습하다가 투자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음, 좋습니다. MSA 관련된 것들은 이제 네, 뭐 API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API 내에 들어가면 다 게이트웨이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앞에서 저희가 MSA가 나오게 된 게 그 ESB 버스, 메시지 버스의 이 중앙 집중식, 그다음에 부하 집중 뭐 이런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가지고 서비스끼리 서로 채널을 연결을 하면은 그러면 서비스를 막 잘게 쪼개면 이 회사 안에 도대체 이 서비스가 몇 개일까요? 몇 천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채널이 몇 천 개면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API도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하는데 API도 기회가 있고요. 내부 서비스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애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비스 자체를 고유한 값으로 접근하고 그 서비스에다가 내가 그걸 내보내야 되잖아요. 거기 애플리케이션 올라가 있으니까 소스 배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관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이 서비스 자체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고객값을 저희가 돌림수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락시에다가 지원하고 프락시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에는 프락시하고 프락시끼리 계속 서비스 간에 서로 호출하고 그리고 통신을 연결하잖아요. 근데 이 채널이 너무 많아지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애가 나면 이거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전자적으로 프레임워크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져온 거.
이제 서비스 메쉬라는 게 그래서 서비스 메쉬 이게 뭐 그물망처럼 생겼나요? 메쉬가 그물망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와 그 서비스의 프락시들을 네, 한 곳에 전부 다 정보를 모으고 그다음에 얘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여기에 붙여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협업하기 바로 되죠. 우리의 전체 서비스 개수와 그들의 서비스 통로인 차량, 그런 프락시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접속할 수 있으려면 이 서비스하고 프락시 정보를 통해서 걔한테 접속을 해야 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집니다. 이거를 제공하는 이 기능을 우리가 서비스 메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쉬가 지금 없다면 좀 큰 규모의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장애지원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배포를 할 때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배포되는데 그래서 서비스가 지금 한 100개 정도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럼 100개에다가 다 배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개 배포, 그 30개는 배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업데이트된 애플리케이션은 70개에서만 배포하고 업데이트 안 되는 그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30개에서 컨테이너에서 돌아요. 근데 재수 없이 유저들이 70개를 다 접속하면 되는데 훨씬 안 거잖아요. 기존 30개도 없어고 70개도 없어고 그러면 T의 데이터에 이제 처리하고 저장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랑 버전이 틀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데이터를 엎어쳐서 데이터가 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서비스 메쉬 같은 게 있어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배포 대상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과거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은 혹시 카나리 배포라고 들으셨어요? 네, 카나리 배포는 서비스를 하도 분분하게 계속 20만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사람들이 쓰는 서버에다 배포를 하도 빈번하게 하니까 이게 오류가 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나에다 먼저 딱 배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하나를 통해서 식별을 해요. 이게 마치 옛날에 광부들이 갱도에 들어가서 유해가스가 나오면 광부들이 죽지 않는 거고 카나일이 새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새가 민감할 때 빨리 이거를 인지를 하고 새가 이제 죽죠. 그러면 재빨리 도망쳐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나리 배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점차로 늘리면서 배포를 하는 방식이 되는데 근데 이런 걸 하려면 그 컨테이너나 서비스를 전부 다 내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냐? 이런 서비스 메시 같은 이런 게 없으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러가 날 수 있죠. 배포가 불안정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체계도 이제 생깁니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도 이런 거를 혹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들어보셨나요? 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들은 일종의 이 개발 아키텍처를 담고 있는 틀이에요, 틀. 그래서 이 틀은 거의 반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공통 기능들에 해당되는 모듈이나 컴포넌트를 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UI가 관련된 패션 세트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다 갖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규로 개발을 할 때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만 고민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한 걸 끌어다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를 증언을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프레임워크들을 국내 SI 3사가 각자 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수주를 하고 나면 구축을 하고 나서 이제 운영 유지 보수를 할 때는 이 프레임워크는 누구한테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발주처에. 근데 이거를 운영 유지 보수를 맡은 제3자가 이 사업을 수주해서 들어왔어요. 이들이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유지 보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죠. 이 사용 권한을 이들이 허용한 게 아니라 발주처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이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를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내가 이 프레임워크를 잘 모르죠.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워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럼 프레임워크 고쳐야 되잖아요. 누가 고쳐요?
이 유지보수업체는 건들지도 못해요. 이 프레임워크 자체 라이선스가 일대 안 걷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 수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유지보수 업체가 구축사업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선정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로 알바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SI 업체들이 중견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민원을 계속 넣어요. 야, 방법론을 그렇게 알바끼면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 투명성이 그것이 있는 거냐. 나중에 이렇게 하면 운영이나 유지보수 사업은 그것도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신형이 막, 소란스러워. 그래서 이제 전자정부를 주관하고 있는 게 한국전산, 거기에서 안 되겠다. 국내 메이저 이 개발 프레임을 갖고 있는 데를 다 모아. 그래서 일곱 개사가 버렸어. 일곱 개사를 뭐라 그래갖고, 야, 앞으로는 고유의 프레임워크를 제한할 수가 없어. 대신에 우리가 니네 거를 다 포괄하는 공통적인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냥 주어버릴게. 그냥 이거 써. 근데 대신에 이 개발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드는 작업에 니네 다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일곱 개사를 참여해줘.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바로 정부용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각 부처별로 홈페이지를 다 가보시면 홈페이지가 마치 한 개발자가 개발한 것처럼 똑같아요. 네. 이 이미지 톤이라든지 배치라든지 버튼이라든지 다 똑같아요. 바로 그 이유가 이 개발 프레임워크를 똑같이 다 써서 무조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준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런 MSA까지 다 지원하는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 자료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으로 가져온 거고요. 거기에서는 심지어 서비스 메시까지도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일부 기능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이거 못 쓰고 그래서 자꾸 딴 거를 제안. 근데 이제 지금 딱 보시면 서비스 메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줬습니다. 네, 이런 건 이제 뭐 이스티오는 네드헤드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오픈 소스 뭐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게 있다. 네, MSA 도입 기업 사례, 넷플릭스, 아마존 뭐 이런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몰리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쪽으로 서비스 이 제공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증권사도 그렇던데, 근데 보험회사도 그렇다던데, 혹시 주식을 하시는, 네. 혹시 막 공모, 그 제어가 막 공모를 한다. 이 흥겨, 이제 얘는 사면 무조건 첫날에 뭐, 그 뭐죠, 따상비 뭐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예. 저희는 망했죠, 그죠? 공모가에도 뭉치고. 네, anyway. 그런데 그런 주들이 뜨면은 공모하는 날 막 접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또 보험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고요. 보험 상품에 새로 이렇게 신규 좋은 게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또 보험도 이렇게 보험금 즉그 납입 일자 이런 게 있죠. 근데 납입 마감일날 있잖아요. 그때 되면 납입이 안 돼요. 왜냐면 보험료 미리 납입할 수 있는데 미리 납입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차대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납입 마감일자리 유사한 경우에는 트래픽이 막 그때 폭증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피크가 올라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의외로 쇼핑몰도 그래서 신상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 막 미리에서 입소문이 나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쇼핑몰사에. 뭐 오프라인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여의도에서 제가 근무지가 여의도에 있을 때 그 여의도 현대백화점 있죠. 밑에 지하에 지하철 연결 통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쫙 앉아서 줄을 서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네, 오픈런이라 그래서, 네, 그날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네, 그러면 미리 전날부터 와서, 뭐, 새벽부터 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온라인은 이제 쉽게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트래픽이 폭증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10분 쉬었다 갈까요? 네.